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게 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제1차 북핵 위기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NPT 탈퇴가 결국 루비콘강을 건넜다고는 들었습니까?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단답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기 때문에 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자꾸 그것을 질문을 드리게 돼서 참. 그러니까 내가 또 길게 답변하면은 편집을 하세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2018년에 엄청난 전환이 우리가 있었고요. 그때 북한과 미국의 대화도 성사가 됐고 사실 그때 기대감이 많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이제 충족이 안 된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2018년 그때 우리가 기대를 가졌던 게 그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문을 보면 기대를 가지고도 남는 합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수교만 해주면은 자기네가 핵을 가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김일성, 김정일 때 똑같은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트럼프한테 하니까 트럼프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순서도 해준 거야. 근데 사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일어난 거죠. 참모들을 보더니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았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장악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폼페이오 이하 실무 관료들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6월 12일 날 그렇게 협상을 해놓고 7월, 8월 세 번에 걸쳐서 폼페이오가 평양을 들어가지 않아서 직접 그리고 이제 또 10월 달에 2018년 10월 7일 날 네 번째 다녀와가지고 이제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만 11월 달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렇지. 평양을 방문한 게. 폼페이오가 이제 평양을 다니면서 했던 얘기가 일항이학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폼페이오. 그렇죠. 비핵화에만 관심이 있다. 비핵화에만 관심이 있는데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분명히 표현은. 근데 한반도 비핵화 이전에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하라. 선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거기서부터 셈법이 터졌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드디어 이제 북한과 미국의 셈법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수교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진행해가면서 단계적으로 동시에 하거나 어쩌면 북한 셈법에서는 평화체제 먼저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먼저 할 수가 있겠죠. 평화체제라는 게 체제 보장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회담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치면 안 되니까 강자는 약속을 어기고도 큰 소리를 칠 수 있지만 약자는 강자가 약속을 어기는 데 대해서 항변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보장을 받고 싶어 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폼페이오가 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수교 문제도 평화체제 문제도 다 떼버리고 한반도 비핵화에서도 북한의 선비핵화를 요구하니까 그때 북한이 쓰던 표현이 날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네. 날강도.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트럼프가 이제 3차 북핵 위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2017년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을 하고 맞습니다. 11월 29일 날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네.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하면서 미국이 사실은 이면으로 북핵 협상을 제안했던 거예요. 유엔 사무차장 제크 펠트만을 맞습니다. 보냈지. 가가지고 네. 12월 5일부터 들어가서 5일날 들어가지고 9일날 나왔는데 그때 가서 했다는 얘기가 오판에 의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협상이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2월 9일날 김여정이 특사로 오는 겁니다. 네.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고 그러면서 이제 4.27 판문점 회담을 하게 되는데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6.12 북미 정상회담을 확실하게 말하자면 자리 잡게 해주잖아요. 근데 폼페이오가 이제 그 평양을 4번 다녀오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틀림없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18년. 근데 이제 결정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북핵 문제 결정권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출제자고 채점자예요. 그렇잖아요. 출제자고 채점자. 채점자지. 아주 간결하십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양자간에 북핵 문제를 놓고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이제 촉진자, 중간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바라는 것은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교를 해주고 군사적으로 미국이 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 만들어 달라는 건데 수교 문제를 북미 수교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또 평화협정도 정전협정에 우리가 다 서명 당사자가 못 됐던 관계로 평화협정에 서명 당사로 들어가도 간신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한테 우선 북한을 너무 압박하지 마라. 압박한다고 되는 대상이 아니다 말이야. 이걸 설명해 줘야 돼요. 북한 편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눈을 떼야 될 대목은 이거예요. 작은 나라의 민족주의의 저항성에 대해서 눈을 떼야 됩니다. 덩치 크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북한이 바라는 대로 해주기 어렵다면 스냅백이라도 쓰자. 네. 그게 아마 하노이 회담에 임할 때 우리 쪽에서 나온 것이 굿 이너프 딜입니다. 완벽하게 그야말로 빅딜은 아니지만 미국도 만족할 수 있고 북한도 만족할 수 있고 그래서 핵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조금은 괜찮은 굿 이너프. 그게 핵심은 나는 스냅백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6.12로 돌아가면 227, 28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의 공식 굿 이너프 딜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그걸로라도 북미가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거나 어떤 촉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 오늘 대화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톱다운 방식이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고요.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하고요. 어느 정도의 그 변화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할지라도 다시 톱다운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돌아가기는 참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관료들만 장악해 주면은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6.12를 다시 부활시키고 그다음에 6.12 그 북미 공동선언의 액션 플랜만 짜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그걸 관리해가면서 실무자들을 주의하는 그런 식으로 판을 짜고 싶을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 보면 그렇겠죠. 글쎄요.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관료를 장악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고 또 하나는 바이든이 되는 경우에 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트럼프 같지는 않지만 비교적 이제 합리적이고 그런 거죠. 사실 트럼프가 미국 외교에서 합리성을 뛰어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때 희망을 걸었었죠. 미국식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어떤 점에서는 이게 참 어느 세월에 끝날지 모르는 그 게임이 됩니다. 북한의 특성은 이래요. 회담이 숨가쁘게 진행되면은 딴짓을 못합니다. 근데 회담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식으로 이제 시간이 주어지면 그 틈새 시간에 다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협상 카드를 개발하는데 결국 그거는 핵폭탄을 찍어내는 거고 미사일 13,000km짜리를 계속 더 양산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북한이 핵보유국끼리 군축회담으로 가자고 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입장이 참 난처해질 것 같아요. 낙관적인 전망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청자들 앞에 오늘 평통 자문위원들을 보시는데 근데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우리 입장은 아주 옹색해진다.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 앞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 협상, 때로는 강경 정책, 압박 정책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또 앞으로 미래도 좀 어두운 부분이 있고 앞으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떠한 부분이 보완이 되거나 수정이 돼야만 한다. 아까도 내가 약소국들의 민족주의의 저항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압박과 제재로는 북한 절대로 굴복 못 시킵니다. 육자회담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불러온 것은 이건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한국이 무슨 힘이 있어서 북한을 설득했느냐? 압박해서가 아니에요. 제임스 켈리나 토마스 허바드가 통일부 장관한테 와서 하는 얘기를 하는 부탁을 하는 건 쌀과 비료를 남한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안에 상당 정도의 대남 의존성이 생겼다.
그건 미국이 딱 체크를 해서 이게 팩트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북한을 사전에 설득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힘으로 육자회담을 성사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3번에 걸친 북핵 협상, 북미 간의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가 다 손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바 협상은 우리가 직접 회담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북미 간의 핵 활동 중단하는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보장하는 합의를 했는데 그 경수로 건설 비용의 70%를 우리가 내는 걸 감당하면서 그 문제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역할을 한 거고 육자회담과 그 싱가포르 회담은 분명히 이건 한국이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반 동안 그다음에 차기 정부 5년 동안 공안에 이거 결론이 나야 돼요. 북미 관계가 좀 1mm도 안 나가는데 왜 남북 관계를 앞세워 나가려고 그러냐. 뭘 잘못해서 이렇게 대화를 부결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때 그러지 말 걸 하는 후회를 할 겁니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나란히 가야 된다면 그 비현실적인 정책이 옳다고 하지 말고 남북 관계가 한 발만 앞서 가도 북한을 회담으로 다시 끌어들일 수 있고 동력이 우리한테서 나올 수 있다. 자, 이 북핵 문제 역사 또 그동안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과정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마지막에 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사실 북한과 미국이 전면에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정부가 뒤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또 인내심과 더 많은 외교 역량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과 함께하는 평화토크 2번째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석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